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계약론 사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계약론은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사상입니다. 사회계약론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양한 역사적, 철학적 맥락으로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사회계약론의 기원은 자연법 사상, 부르주아의 등장, 신대륙의 발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연법이 어떻게 사회계약론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연법은 고대 그리스 사상으로부터 유래되었고, 사회계약론은 이러한 자연법을 정치적 맥락에서 구체화하고 실천하려는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자연법 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본성을 통해 도출된 법칙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간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도덕적 질서를 강조합니다. 사회계약론 사상가들은 이와 같은 자연법이 인간에게 평화를 추구하고 권리를 보존하도록 명령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자연법은 도덕적 권위의 기초를 제공하며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법의 권위를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각 국가는 자신들의 통치 권력을 정당화하고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특이한 건국 신화를 이야기해왔습니다. 가령 로마를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는 늑대가 젖을 먹여 키웠다는 설화가 있고, 우리 삼국시대 신라의 초대왕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그들이 늑대로부터 길러졌거나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들의 출생이 비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왕과 귀족들의 권위는 하늘이나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기에 일반적인 백성, 평민들과는 구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사회계약론은 왕권 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은 통치자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그들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들의 상호 동등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 종교 개혁 이후 개인 신앙의 자율성이 중시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이 지속되었고, 마침내 종교의 자유와 관용의 필요성이 법적으로 보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정당한 노동에 따른 자본 축적이 인정되었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새로운 경제적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경제적 계층을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 계층은 프랑스어로 부르주아지라고 하는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성 안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교환거래, 물물교환과 상공업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평민이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계층인 것입니다. 중세에는 농노와 영주 중심으로 농업에 의존한 봉건적 경제체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때 육로나 항구가 잘 정비되어 있던 도시 위주로 각종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모여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도시의 영주로부터 지배나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새로운 계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익을 확대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길드와 같은 경제적 조직을 형성하며 점차 도시 경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근대 유럽에는 서서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부흥을 위해 부르주아 계층에게 상공업 발전을 장려했습니다. 부르주아 계층은 금융업과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점차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심지어 정치적 발언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부르주아 계층은 귀족들을 증오했습니다. 부르주아들이 보기에 귀족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으며 적당한 구실만 있으면 부르주아 계층을 핍박하고 수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르주아 계층은 자식들에게 엄격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회계약론 사상가들이 바로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입니다.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는 모두 부르주아 계층 출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사회계약론이라는 사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사회계약론 사상가들은 절대주의적 왕정에 반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분과 재산이 세습되는 것에 반대하고 정당한 재산 형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는 법으로서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의 주장은 유럽 각지에서 벌어진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은 영국의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천부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절대왕정과 귀족의 특권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선언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했습니다. 즉, 사회계약론을 통해 귀족 군주정의 종말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15세기 무렵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조우했습니다. 함대를 끌고 다니며 대포와 총으로 무력 시위를 할 수 있었던 유럽인들과는 달리 그곳의 원주민들은 돌도끼와 활 등으로 공격하였기에 유럽인들 입장에선 원시인같이 미개하게 느껴졌습니다. 콜럼버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아직 문명으로 개화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마치 자연 상태와 같은 곳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회계약론 사상에서 홉스, 로크, 루소에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 상태라는 개념은 바로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발견 이후 수많은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땅을 약탈하고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등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남미의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은 인신공양, 식인과 같은 잔인한 풍습이 많았는데 유럽인들 입장에선 그런 행위에 대한 정화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교사들도 남미의 원주민들과 만나며 크리스트교 사상을 전파하며 그들의 잔인한 풍습을 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지닌 토착신앙이 묘하게 크리스트교와 어울리는 부분이 많아서 그들은 자신들의 풍습을 버리고 크리스트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인디언 원주민들을 모두 노예로 삼아야 한다는 강경파와 그들을 교화하고 교육하면 충분히 유럽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온건파가 대립했는데 스페인의 바야돌리드에 모여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원주민들도 권리를 지니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토론 결과 온건파의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즉 원주민들도 충분히 교화될 수 있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하느님의 평등한 자녀로 대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강경파들은 인디언들을 노예로 삼지 못하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야겠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이때부터 흑인들을 노예로 마구 잡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계약론은 다양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된 사상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3명의 사회계약론 사상가인 홉스, 로크, 루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알아보겠습니다. 홉스는 잉글랜드 사람으로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생애를 보냈습니다. 홉스의 사상은 잉글랜드 내정과 왕정의 붕괴라는 혼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절대군주제와 종교적 갈등이 극심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는 강력한 주권자를 형성하여 혼란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대의 왕정 체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위협이 된다고도 생각하여 체계 구조를 다소 복잡하게 꼬아놓았습니다.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는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왕정과 귀족 체제를 옹호하는 듯 하다가 뒷부분에서는 비판적으로 저술되어 있기에 공부하다 보면 다소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논쟁과 자기 변호,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이러한 그의 생애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저서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홉스 당대에는 왕당파와 의회파의 대립이 극심했는데 왕당파를 지지했던 홉스는 정치적 혼란에 휩싸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망명을 합니다. 왕당파와 의회파의 대립, 즉 잉글랜드 내전에서 느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대로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의 전쟁 상태라는 개념으로 녹여냅니다. 또한 당시의 과학혁명의 영향을 받아 사회 발전 과정 역시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리바이어던이었습니다. 홉스 당대의 과학자들은 모든 자연현상을 물리적 원리와 운동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라 홉스 역시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기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홉스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무질서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 물리적 상태로 파악하고 이를 안정시키는 절대적 권위를 지닌 주권자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중심적 힘으로 설명됩니다. 이때 사회는 기계의 부품과 같은 개인들의 욕망이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거대한 체계이며 주권자는 이 기계의 중심축으로서 사회를 조율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저서로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인민들의 정당한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과 귀족이 있던 시대에 이런 주장은 상당히 급진적으로 위험했습니다. 홉스의 사상은 왕권 신수설에 대한 반대로 왕과 귀족들의 극심한 비판을 받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군주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평민들에게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로크와 루소로 계승되어 오늘날 민주주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홉스는 국가 권력은 오로지 백성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한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권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명시하였고 모든 사람을 개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 평등성을 강조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서양 사상가들이 이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흉과 마찬가지로 홉스는 정념을 인간 행위의 원천으로 파악합니다. 홉스에 따르면 정념은 어떤 대상이 자신의 생명 보존에 도움이 된다면 욕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혐오하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정념에 의해 모든 행위를 행합니다. 정념이 여러 대상을 욕구하면 이성은 그 대상들 중에서 가장 생명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선택하도록 이끕니다. 즉 이성은 정념의 보조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이성은 정념이 욕구하는 대상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이끕니다. 홉스는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자연인들은 자신의 정념과 이성의 계산에 따라 생존 본능을 추구한다고 가정합니다.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정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보존을 이루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안정된 자기 보존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싸움을 잘하더라도 잠깐 잠이 들었거나 깊은 밤중에 혹은 낮이라도 여러 명이서 작정하고 습격을 한다면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기 보존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서로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곧 서로가 서로에게 충돌하게 되어 투쟁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홉스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전쟁 상태라고 파악하고 자연 상태는 필연적으로 전쟁 상태에 돌입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는 개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권력이 부재합니다. 자연 상태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자연인들 간의 경쟁과 불신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서로는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홉스는 자연인들은 서로가 서로의 삶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유사한 능력을 지닌다라고 간주합니다. 평범한 체형의 남성과 여성을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무력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완전히 남자를 죽여버릴 각오를 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죽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애벌레는 조금 징그럽긴 해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누구나 각자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능력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미루어 본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위협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길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 및 사유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매매하게 된다면 그러한 집은 국가가 공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누가 소유주인지,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상세하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수확한 농작물이 순식간에 물이 지른 강도들이 습격해서 가져가 버리고 그러한 강도들을 처벌할 공정한 권력이나 법조차 없다면 내가 지니고 있는 물건이 내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는 공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이나 사유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는 법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옳음과 그름과 같은 공통된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정의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국가가 없기 때문에 이를 판결하고 집행하고 강제할 권력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연 상태는 공통된 규범이 없으며 그저 각자가 지닌 정념에 따라서만 행위의 표준으로 삼아 행위하게 됩니다. 각자의 정념은 자기 보존에 유리한 한정된 자원들을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경쟁과 갈등하게 되고 결국 서로의 삶은 비참함으로 이어집니다. 홉스는 이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해봐야 언제나 약탈의 위험이 있기에 사람들은 차라리 일을 할 바에 다른 사람이 지닌 물건을 털어가는 것이 더 간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예술이나 학문은 어느 정도 생계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는 근로, 예술, 학문과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없고 그저 사람들의 삶은 고독하고 고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짧은 생을 마감할 뿐입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인들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자연권이라고 하는데 역시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제한되지 않고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연권은 크게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로 구분됩니다. 소극적 권리는 외부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을 수동적인 권리이고 적극적 권리는 자기 보존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위할 권리입니다. 소극적 권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적극적 권리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행위한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서로 협력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피해를 받기 전에 미리 약탈과 배신, 심지어 살인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공명심으로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를 서로 행사하며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사람 또한 나에게 위협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의 적극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끝없는 소모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이성을 발휘하여 지금 놓인 상황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면, 반대로 우리 모두가 지니는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게 이 권리를 양도하여 그 양도받은 대상이 대신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성을 통해 발견한 것이 자연법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법으로 진정한 자기 보존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연인들은 이성을 통해 진정한 자기 보존을 위한 규율들을 발견합니다. 자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평화 추구의 의무, 자연권의 상호 동등한 양도에 관한 계약, 그리고 신의 계약 준수의 의무입니다. 자연인들은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 행사로는 더 이상 우리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권을 공동의 권력에게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서로를 믿는 계약을 준수할 것을 강조합니다. 즉, 이성은 자연 상태의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이와 같은 자연법 준수라고 파악하고 규율들을 강제적으로 적용하여 평화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홉스의 사회계약은 신의 계약이라고 일컫습니다. 각자는 진정한 자기 보존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동등하게 권리를 양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자연 상태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사회계약 과정에서 자연권의 소극적 권리, 다시 말해 자기 보존권은 양도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것은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은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를 양도합니다. 즉, 누구는 더 많은 권리를 양도하고 누구는 더 적은 권리를 양도하는 일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홉스의 자연 상태는 여러 번 설명했듯이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이행하기 위해선 온건한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령 어느 반 교실에 불량 학생, 양아치들만 잔뜩 있다면 초임 여자 선생님이 담임하는 것으로는 그 반을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반은 오랜 경력으로 노하우가 있고 체격이 큰 체육 선생님이 조금은 강압적인 스타일로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질서와 분위기가 잡힐 것입니다. 이처럼 홉스는 전쟁 상태에서는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공포를 심어줘야 더 이상 서로 투쟁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의 정념을 이겨내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공권력에 대한 공포입니다. 따라서 사회계약 이후 모든 자연인이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를 양도하여 형성되는 공동의 권력은 반드시 강제력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신의 계약 과정에서 자연인들은 자연권의 소극적 권리, 다시 말해 자기 보존권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국가가 형성된 이후 국가의 시민들은 자기 보존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신의 계약으로 국가, 코먼웰스가 형성됩니다. 코먼웰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제어하여 평화 상태로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위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원래 없었던 것인데 신의 계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형성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인격체라고 일컫습니다. 홉스는 강력한 공권력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지 않으면 평화 상태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코먼웰스에게 강대한 권력을 부여합니다. 코먼웰스는 인간을 두렵게 하여 각자의 주관적인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도록 공동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게 이끄는 공동의 권력체입니다. 코먼웰스는 홉스의 저서명인 리바이어던으로도 표현되는데 이때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거대 괴수입니다. 거대 괴수의 무시무시한 힘처럼 시민사회를 운영하는 군주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녀야 한다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국가가 형성되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 코먼웰스의 지도 하에 비로소 안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향유하며 살게 됩니다. 즉, 소유권과 사유재산권은 자연 상태에선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국가 형성 이후에 비로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먼웰스를 형성하는 신의 계약은 자연인들 간의 상호 계약입니다. 따라서 코먼웰스는 신의 계약의 결과로 등장한 인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단지 코먼웰스는 사회계약 체결 당시 자연인들이 보유한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를 전면 양도받은 각 개인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코먼웰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신의 계약, 사회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코먼웰스는 사회 계약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회 계약 이후 등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살 집을 매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의 집 주인과 여러분이 거래를 할 텐데 집 가격도 비싸고 법적 절차도 복잡하여 단순하게 집 주인의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나를 대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해줄 대리인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게 되고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바탕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 주인이나 내가 거래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공인중개사가 이 거래는 무효입니다 라고 매매를 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공인중개사는 우리의 법적 대리인 자격만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가 정확히 이 상황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먼웰스가 공인중개사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홉스는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이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신의 계약을 통한 코먼웰스의 형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신의 계약은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를 코먼웰스에게 전면 양도하여 이루어집니다. 코먼웰스는 모든 자연인의 자연권의 적극적 권리를 모두 양도받았으므로 막대한 권력과 권한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국가에 있어서 코먼웰스가 유일한 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권력은 오직 코먼웰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코먼웰스는 유일한 주권자로서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집행하기도 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보유합니다. 이에 코먼웰스의 권력을 무제한적, 절대적, 무조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코먼웰스가 제정하고 집행하는 법은 반드시 국가의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와 백성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제약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이 외의 영역에서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즉, 코먼웰스는 매매, 계약, 주거, 식사, 생업,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 백성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사사건건 규제하지 않습니다. 사회계약은 외부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신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원하여 형성한 것이 코먼웰스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코먼웰스가 행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나의 행위와 판단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주권자의 행위는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해가 되지 않으며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불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으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령 아기가 콘센트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자 부모가 그 행동을 못하게 강제로 제어했습니다. 아기는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고 울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행위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코먼웰스의 행위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먼웰스가 주권자로서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력을 지니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백성들이 코먼웰스 측에 저항하여 계속 주권자를 바꿀 수 있다면 최초의 전쟁 상태와 크게 다를 것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홉스는 주권자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발생하여 간혹 주권자가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홉스의 사상은 완전치는 않지만 후대의 사회계약론 사상가들과 민주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가정하여 생존을 위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요청했고 그 권력의 정당성은 신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민들의 자율적인 동의로부터 구했습니다. 즉, 모든 개인은 권력 앞에서도 한 개인으로서 동등하게 간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홉스의 사상은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권리를 옹호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를 로크와 루소가 비판적으로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로크의 사상은 1688년 명예혁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혁명은 전제 군주제에 저항하여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입헌 군주제를 확립한 사건입니다. 로크는 이를 통해 시민의 권리와 통치의 정당성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로크는 홉스를 계승하여 당시 유럽 전역에서 지배적이었던 절대왕정과 왕권 신수설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통치자가 신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상이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을 정당화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르주아 출신이었던 로크는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긴 했지만 홉스보다는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로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성적이며 협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로크는 홉스의 비관적 인간관을 거부하고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이성적이며 도덕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크 사상의 핵심은 재산권입니다.
자연인들은 각자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고 시민사회를 구성합니다. 홉스와는 달리 로크의 자연인 및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롭습니다. 다만 이때의 평화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자연인은 이성을 지니고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각자는 자연의 공유물에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노동력을 투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적 소유물을 획득합니다. 가령 자연 그대로의 산에 있는 과일을 채집했다면 그 전까지는 자연의 공유물이었던 과일이 이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의 소유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에서만 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채집한다면 내가 다 먹지도 못하고 썩어버릴 텐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크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동일하게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자기 보존권, 즉 생명권으로 자연권을 한정한 홉스와는 달리 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 그리고 처벌권을 제시합니다. 생명권은 홉스가 강조한 것처럼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한 권리이고, 자유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사유재산권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입니다. 이 세 가지 권리를 합쳐서 재산권이라고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유와 생명이라는 천부적 권리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재산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다면 생명과 자유에 심각한 지장이 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크는 세 가지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포괄하여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권을 누군가 침해하려고 한다면 자연인들은 이에 대해 반격하여 그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아직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CCBB를 가릴 법정과 같은 판결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물건은 자기 스스로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인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사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이를 처벌권 혹은 자연법의 집행권이라고 부릅니다. 로크에 따르면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영원한 신의 규칙인 자연법은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자연법은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각자는 자연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법을 이성이 파악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령 자기가 먹으려고 아껴둔 고기를 훔쳐간 상황에서 A, B, C라는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A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구타할 것이고 B는 그 사람의 손목을 잘라버리는 처벌권을 행사했으며 C는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A, B, C가 하던 행동들이 모두 자신의 정당한 처벌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각자는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파악하지만 이 자연법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법의 집행권을 지닌다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행위하는 것으로 차치 편파적이 되거나 타인을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는 폐단이 발생합니다. 로크의 자연 상태는 홉스처럼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언제 이 평화가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할 공통의 재판관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은 완전하지만 자연법을 각자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잘못된 보복과 과잉 처벌, 사적 제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는 서로의 소유물이 끊임없이 침해당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불완전하게 평화를 누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연 상태에는 자연인들 사이의 모든 분쟁을 해결할 공통된 척도인 법률이 없고 법에 따라 모든 다툼을 해결해줄 권위를 지닌 공평한 재판관이 없으며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강제할 권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에 따르면 각자는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처벌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처벌권으로 인해 오히려 자기 재산권이 더욱 잘 보존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인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처벌권, 다시 말해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정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것이 로크의 사회계약입니다. 로크는 사회계약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개인들은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조금 애매한 표현이지만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은 위에서 언급했던 처벌권, 그러니까 자연법의 집행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로크의 사회계약은 크게 동의와 신탁, 그리고 권력 분립으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데 이 과정은 각자의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정치 권력은 모든 자연인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형성됩니다. 이를 명시적 동의라고 합니다. 자연인들은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가 형성된 이후에 살아가는 자연인들의 후손들은 사회계약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못합니다. 이때 로크는 시민사회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원초적인 사회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떤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 사회의 법에 복종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영토에 살고 있거나 무언가를 향유하고 그 향유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조건적 의무를 지닙니다. 이를 묵시적 동의라고 합니다. 이 조건적 의무를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 의무, 법적 의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해당 시민사회의 법에 복종할 의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면 미국 법에 따르겠다고 명시적으로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아도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은 미국 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하겠죠? 이처럼 묵시적 동의는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의무만 포함하며 언제든지 소속된 정치 공동체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최초 사회계약을 맺어 명시적 동의를 표한 자연인들만 시민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지,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법적 의무만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사회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분 역시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크는 사회계약으로 정치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신탁이라고 설명합니다. 신탁은 믿고 맡긴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정치 권력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자연법의 집행권을 위임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직 개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민 안에서 시민을 통해서 시민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개인들은 재산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처벌권을 정부에게 신탁했고 그 결과로 재산권 보장이라는 신탁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권력을 위임받은 수탁자인 정부는 신탁자인 개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행의 사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금 2천만 원을 은행에게 맡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천만 원을 지니고 있는 주체는 은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2천만 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2천만 원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행은 그저 여러분들이 위임한 2천만 원을 잘 관리하는 역할만 해야 하지 그 이상의 권리를 예금주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역할만 해야 하지 그 이상의 권리를 개인들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사회계약은 신탁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형성되어도 주권은 여전히 각 개인이 보유합니다. 이처럼 로크는 주권을 코먼웰스에게 전면 양도해야 된다는 홉스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 권력을 형성했더라도 자칫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정치 권력입니다. 따라서 로크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 권력을 분립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로크는 정치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각각 입법부에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행정부에는 국내적으로 국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을 집행하는 집행권과 국외를 대상으로 하는 연합권을 지닌다고 구분합니다. 특히 행정부의 권한은 입법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최고의 권력기관은 입법부입니다. 정리하자면 개인들은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입법부를 형성하여 자연법의 집행권이자 처벌권을 위임하고 입법부가 만든 공통된 법에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이전할 수 없고 자의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통치 권력은 반드시 각 개인들의 재산권 보전에 있어야 합니다.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 분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크는 신탁된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저항권을 주장하며 개인의 재산권이 정부 권력에 의해 침해될 경우엔 사회계약을 파기하고 정치적 저항권을 실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때 사회계약을 파기했다는 의미는 사회계약 그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한 입법부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입법부 B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항권은 정부 권력이 이미 재산권을 침해한 상황뿐만 아니라 아직 재산권을 침해하진 않았지만 침해할 것이라고 충분히 보이는 경우에 그것을 예방할 권리까지 포함합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생명, 자유,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천부인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오늘날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 사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사상으로 인해 미국의 독립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미국인들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소의 사회계약론에게도 영향을 끼쳐 길게 보면 프랑스 혁명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권력분립, 저항권 등의 개념은 많은 나라의 헌법에 포함될 만큼 혁신적인 사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루소는 절대왕정과 봉건적 특권 사회 속에서 부패와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루소가 활동하던 시기에 프랑스는 귀족과 성직자의 특권에 의해 농민과 도시 노동자들이 억압받는 불평등한 체제였습니다.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쿠체제의 불평등에 대한 강한 비판과 인민주권에 대한 강조를 통해 혁명적 사고의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루소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그는 사유재산 제도가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모색했습니다. 루소는 경제적 변화로 인해 인간이 자연적 순수성을 잃고 타락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비판하며 인간 본연의 자유와 평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로크가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한 반면 루소는 사유재산 제도가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소가 생각한 자연인은 홉스와 로크보다 조금 더 원초적이고 평화로우며 목가적인 존재입니다. 자연인들은 육체적인 욕망을 지니고 다른 사람과 별다른 교섭 없이 고립 생활을 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 유지를 위한 특수 의지를 바탕으로 자기 보존에 필요한 것들을 자급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자연인들은 특수 의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특수 의지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때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능력으로 완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성 가능성은 말 그대로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완성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완성 가능성으로 인해 인간들은 불을 발견하고 사용하며 농경 기술을 발전시키고 언어를 발달시켜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완성 가능성은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계급이 발생하게 되어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완성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사용한다면 불평등을 극복하여 진정한 자유의 주체로 거듭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 자연 상태는 모든 자연인이 자연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존재해왔습니다. 인간의 완성 가능성으로 인해 우연히 반복적 상호작용을 이루며 농사를 짓게 되었고 점차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농경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경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예고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되어 잉여 자원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망쳐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노동이 점차 분화되면서 사유재산이 발생하였고 농경기술이 발달하면서 불평등과 빈부격차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마침내 자연 상태 말기에 이르러서는 불평등이 만연하여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투쟁, 전쟁이 벌어지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부자들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에게 유리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권력을 설립합니다. 힘없는 빈자들은 그러한 부당한 법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였고 루소는 이를 스스로 발목에 쇠사슬을 차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자연인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유와 평등이 소멸되었고 불평등이 법적으로 용인되어 부자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예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예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에 무척 무력합니다. 따라서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집단, 더 나아가 모두의 힘을 하나로 규합한다면 불평등한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루소는 이를 일반 의지라고 칭하고 일반 의지를 형성함으로써 잃어버린 자연적 자유를 새로운 형태의 시민적 자유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의지는 다소 추상적이고 난해한 개념입니다.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는데 몇 가지 사례를 우선 제시하여 이해하고 주요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각 선수들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골을 넣고 유명한 구단에 들어가 막대한 연봉을 받을 것을 염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욕심을 잠시 미뤄두고 내가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우리 팀 전체의 승리를 위해 희생하여 협력하는 것이 바로 일반 의지입니다. 일반 의지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오직 공동선의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의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자기 보존을 위한 이기적 욕구를 특수의지라고 칭했습니다. 이 특수의지를 단순하게 합친 것이 전체의지입니다. 이러한 전체의지는 여러 가지 의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 욕구만을 지향하는 특수 의지를 모두 제거하면 전체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적 의지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의지입니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의지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공동체의 모든 성원이 만장일치로 자신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주권은 일반 의지를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의지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으며 오직 일반 의지로만 주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 의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며 국가 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의 성원들은 일반 의지가 제정한 법에 복종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자유를 새로운 형태인 시민적 자유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일반 의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를 일반 의지에 따르도록 강제할 필요성 또한 존재합니다. 법을 만드는 일반 의지는 만들어진 법의 집행을 위해 정부를 만듭니다. 이때 정부는 어떤 주권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일반 의지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단순 행정 조직이자 일반 의지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집 근처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주권을 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루소에게 정부는 바로 이 행정복지센터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이루는 행정관의 수가 다수이면 민주정, 소수이면 귀족정, 한 명이면 군주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형태건 간에 일반 의지로 잘 운영되는 정부가 공화국으로서 잘 운영된다고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루소 개인적인 신념으로는 직접 민주정을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 의지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민주정이 실현되는 것이 까다롭다는 점도 인정하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다른 정치 형태도 긍정하였던 것입니다. 사회계약론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근현대 정치 사상은 사회계약론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사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회계약론만큼,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정치 경제 사상인 자본주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윤빠